22대 총선 앞두고 각 정당의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낌뿐인 걸까요? 유난히 검사 출신 후보자들이 많다 이런 인상을 받는데요. 실제 수치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국회의원 출마 예상자 중에 검사 출신 지금 얼마나 되는지 집계가 좀 된 게 있나요? 참여연대에서 조사한 자료인데요. 22대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나선 검사 출신 후보가 전현직 국회의원 21명을 포함해서 47명이나 됩니다. 47명이 예. 이번 총선에 나서겠다. 이렇게 입후보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물론 경선에서 탈락하거나 출마를 포기한 사례도 있다는 것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대통령도 여당을 이끄는 대표도 지금 검사인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좀 검사 출신 유독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인상을 받는데 이게 인상일 뿐인 건가요? 아니면 실제 수치도 그렇습니까? 수치로도 좀 많습니다. 전현직 국회의원 21명을 제외하고 26명을 퇴직 3년 이내, 5년 이내, 7년 이내, 10년 이내, 10년 이상 등 5그룹으로 참여연대가 나눠서 분석을 했습니다. 예. 현직 검사 4명이 포함됐는데 이들은 사직서를 냈지만은 징계 청구 중이거나 재판 중이어서 수리가 안 됐는데 지난 15일에 신성식 검사장이 이제 법무부에서 해임 처분이 됐으니까 현직 검사는 3명이 됐습니다. 이성윤 검사는 민주당 영입 인사이고요. 예. 1그룹은 3년 이내는 7명인데 국민의힘이 4명, 민주당이 3명입니다. 2그룹은 검찰에서 퇴직한 지 4년에서 5년인 후보자는 6명인데 국민의힘이 4명이고 민주당이 2명입니다. 퇴직한 지 6년 이상 되는 후보는 13명인데 국민의힘이 11명이고 민주당이 2명입니다. 그럼 역대 총선에서는 좀 어땠어요? 이렇게 검사 출신들이 좀 많았나요? 지금 21대 총선에서는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 15명이 당선이 됐습니다. 예. 2016년에는 20대 총선 18명, 2012년 19대에서는 16명,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28명이나 당선이 됐습니다. 네네. 2004년과 2000년에는 각각 19명이었고요. 그러니까 사실 한 15명 안팎 정도였는데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만 28명으로 급증을 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게 이제 한 47명인데 이 중에 얼마나 당선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법조인 전체를 넓혀보면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117명이 출마해서 46명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선율이 대체로 한 40%에 육박을 하거든요. 요거는 검사만이 아니라 법조인 전체를 예. 따졌을 때 검사, 판사, 변호인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꽤나 출마율이 높죠. 이 당선율이 높습니다. 그러면 20명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전체 국회의원에서는 그런 법조인의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전진영 정치의회 팀장이 올 1월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국회와 주요국 의원의 직업적 배경 비교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예. 보고서에 보면은 국회의원 가운데 법조인 비율이 15.3%로 21.3%인 정당인 다음으로 높습니다. 정당인은 당직자, 정당 활동과 의원 보좌관 등을 포함한 것이니까 단일 직군이라기보다는 좀 포괄적이죠. 예. 그런데 법조인들은 판사, 검사, 변호사 딱 단일 직군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무원 출신이 14.3%인데 여기에는 공채를 통한 일반직 공무원, 군인, 경찰, 소방관을 포함한 겁니다. 여기도 좀 넓고요. 네네. 그럼 언론인 출신도 좀 있는데 얼마나 되나요? 언론인 출신은 21대 국회에서 24명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는데 전체 의원 중 8% 정도입니다. 초선이 15명, 다선이 9명이었습니다.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은 17대 때 36명으로 전체 의원의 12%였는데요. 18대 35명, 19대 21명, 20대 22명 등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언론인에 대한 위상이랑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검사가 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그러면 경찰은 좀 어떤가요? 경찰도 21대 총선에서는 15명이 출마해서 9명이 당선이 됐습니다. 20대 총선에서는 8명이 당선됐고요. 19대 4명, 18대 1명, 17대 2명, 16대 5명 정도였습니다. 21대 국회의원 당선된 경찰 출신 9명 중에 8명이 치안감 이상의 고위 경찰 출신이었고요. 22대 총선에서는 지금 입후보자가 20명이 넘어선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14명, 민주당이 7명이었습니다.
근데 네. 그 전문 직종도 사실 되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유독 이렇게 법조 직역에서 국회로 향하는 비중이 참 높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인구 대비 비율로 봐도 그러니까요. 꽤 높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인구의 20%가 법조인이 아닐 건데 국회에서는 15%에서 20%가 항상 법조인들이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검사가 인구 대비 차지하는 비율은 0.0045%인데 국회의원은 15명이니까 5%나 되잖아요. 어우, 그러면 이걸 이제 한 언론에서 이를 두고 검사는 인구 대비 1,100배 가량 과대 대표되고 있다. 이래 정말 분석을 과대 하고요. 대표되는. 법조인으로 넓히면은 한 4만 명 되거든요. 법조인이 예. 전체 인구의 0.079%인데 그러면은 300명 가운데 46명이니까 이게 인구 대비 한 190배 가량 과대 대표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정말 인구의 절반인 여성만큼의 의원 수도 없고 네. 예를 들어 뭐 장애인 인구만큼도 장애인 의원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좀 부적절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외국은 어떻습니까? 외국의 의회도 법조인들이 이렇게 많은가요? 미국이나 독일은 많은 편이고요. 영국이나 프랑스, 일본은 좀 적은 편입니다. 법조인 출신 의원 비율은 미국 연방 하원이 30%, 독일 연방 하원은 22.8%로 꽤 많은 편에 속하죠. 반면에 영국 하원은 7.2%, 프랑스 하원은 4.8%, 일본 중의원은 주요 5개국 중에서 가장 낮은 3% 비율입니다. 근데 법조인 중에서도 저희가 유독 이번 그 국회 선거에서 좀 느끼는 바가 검사 출신들의 약진이 좀 두드러진다는 인상을 받는데 이유가 예. 뭘까요? 그 검사 출신들도 일단 법률 전문가잖아요. 법률 전문가들이 국회에 가서 아마 입법 활동, 법을 만드는 거니까 법을 잘 알아야 하지 않겠냐는 그런 이해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조인들에게 왜 출마하냐고 물어보면 모범 답안이 내가 법률 전문가니까 입법 활동하는데 이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현실은 사실은 좀 달리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 법조인들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법을 만드는 사람은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법을 집행하는 것은 일종의 기술자, 법을 해석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이제 그런 논란이 있긴 합니다. 있지만 어쨌건 검사들이 이제 많이 출마하는 걸 제가 이 검사 출신 국회의원 출마자들 대상으로 취재를 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로 잘 알려진 석동현 전 검사장 이번에 출마했다가 뭐 최종 공천에서 배제됐습니다마는 네. 왜 국회의원이 데리고 출마를 했었냐라고 우리가 세 번째 출마를 한 거였거든요. 예. 그랬더니 자기가 그 검사 시절에 법무부에서 국회 담당을 하면서 법사위에 자주 출입을 했는데 법조인 출신들이 입법 활동에 소홀하더라. 그래서 좀 제대로 된 법조문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었다. 그래서 내가 출마하려고 시작을 했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법사위 가서 지켜보면서 놀랐는데 비법조인 2명이 유독 열심히 하더라. 그 비법조인 2명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이제 이른바 그 박씨 남매로 불렸던 박지원 전 의원, 박영선 전 의원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영선 전 의원이 국회의원 활동을 할 때 비법조인 출신인데 모든 법안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와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언급을 하더라. 그걸 보고 놀랐다. 네네. 그런데 법조인 출신들은 들어오면서 사전에 읽어보지도 않고 와서 회의장에서 읽어보고 관련 질문하고 하더라. 그걸 보고 사실은 자기는 많이 놀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 표면적인 이유가 사실 더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네. 이게 왜냐하면은 법조인이라고 해서 입법 활동을 더 잘 한다는 것과는 사실 연관성이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말씀하셨듯이 법적인 어떤 철학, 입법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되는 그게 것이고. 실제 그 조사를 해 보니까 법조인과 비법조인들이 법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바는 별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네네. 그렇고 또 검사 출신들의 경우는 전반적인 법률을 다 다루는 게 아니라 형사법을 중심으로 다루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만사에서 형사법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적다는 말이죠. 그렇죠. 비중이 아주 낮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표면적인 이유 말고 사실은 좀 더 내면에 겉으로 말하기 어려운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검사들이 자꾸 국회에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그게 이제 사실 저도 그런 이유 때문에 들은 바들이 꽤 있어서 취재를 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건 속마음을 외부로 잘 드러내지는 않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법조인들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국회를 합니다. 두드리는 법조인 유형을요. 예. 첫 번째는 법조인들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은 정치의 사법
파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새 뭐 신문지상에 이제 나오는 칼럼 같은 데서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정치의 사법화를 좀 쉽게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정치란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은 공동체에서 의견 차이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구조잖아요. 네. 그런데 좁은 의미는 물론 국가 권력을 누가 차지하느냐, 뭐 정치 권력을 누가 지느냐 이게 달려 있습니다만은 정치의 사법화는 정치적 문제가 사법에 의해서 결정되고 처리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숙명여대 법학부 홍성수 교수가 최근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런 진단을 했더라고요. 공공정책, 메가정치, 정치 시스템 등과 같은 이전에는 정치가 해결해왔던 문제들이 사법에 의해서 처리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이 있긴 하지만은 법과 정치에 각각 부여되었던 고유한 기능들이 와해될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실제로 정치의 사법화는 사회를 안정시키는 법의 기능을 와해시키고 이에 따라 정치에도 과부하가 걸려서 정치의 기능이 와해되면서 정치는 다시 법을 압박하고 법은 정치화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홍 교수는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든 정책적인 판단이 조금 하다가 조정이 잘 안 되면 네. 아니 법원 가서 한번 따져봅시다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네. 이런 정치의 사법화가 왜 일어나는 건가요? 근본적으로? 정치의 사법화는 정치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극심한 양당 대립을 정치의 실종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정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이잖아요. 대화도 없고 그러니까 타협도 조정도 없는 끝없는 대결과 대립만 빚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성수 교수는 정치의 사법화는 정치가 문제를 사법에 가져간 것에서 촉발된 것이다. 사법이 정치적 문제를 사법이 정치적 문제를 사법으로 끌고 온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 예. 정치의 실패가 정치의 사법화를 불러온 것이고 정치가 제 기능을 했다면은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의 실패가 네. 이런 정치의 사법화를 불러일으켰다. 뭐 단순히 어제 오늘 뭐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정치가 제 기능을 못하니까 과거에는 왜 정치적으로 막 극단적인 대립으로 가다가도 막판 대타협, 조정 뭐 이런 단어들이 그렇죠.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에는 불발 뭐 이렇게 아니 나오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이 다 돼가는데 야당 대표를 한 안 차례도 만났죠. 공식적 대화가 없었잖아요. 네. 이런 문제가 빚어지고 있는 거죠. 참 한탄스러운데 이런 정치의 사법화가 결국은 국회로 계속 그 법조인들을 당기는 그런 수요를 촉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정치권이 정치로 문제를 풀지 못하면은 결국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하거나 고발하게 되죠. 네네.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려면은 법조인들의 조언이 필요해지잖아요. 홍성수 교수는 정치의 사법화가 일상화되면은 정치 고유의 방법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보다는 사법적 결정을 의식해서 그 잣대에 맞춰 정치적 결정을 미리 조정하는 일이 빈번해질 수 있다면서 따라서 사법적 판단을 예측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힘이 자연스럽게 커진다. 사법에 의해 정치가 식민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 정권에서도 이제 뭐 민주당에서도 계속 검찰 개혁해야 된다라고 말은 하면서 모든 사건이 다 검찰로 갔거든요. 22대에서 출마한 후보자들을 비교해 보면은요. 민주당도 많습니다. 특히 고위법관 출신들이 많아요. 예. 결국은 이런 법률가들의 필요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게 과거에는 야당에는 사실은 검사 출신들은 오래전에 퇴직을 했거나 극히 네. 드물었거든요. 지금은 뭐 그냥 비슷해져 가고 있는 조금은 국민의힘 쪽이 우위에 있습니다만 사실은 법조인들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이잖아요. 법이 시대를 앞서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검사 출신하면은 주로 한나라당 자유한국당 출신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비슷해져 가고 있는 구조가 바로 법조인들이 필요가 정대되고 있다. 그걸 얘기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국회에 점점 이제 뭐 검사를 포함한 법조인들이 많아지는 두 번째 이유 또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일단 국회로 진출하는 게 명예회복 내지는 명예회복 내지는 뭐 권력 지향형으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 이제 검사는 공무원이고요. 네. 뭐 판사는 이제 독립된 뭐 사법 공무원이죠. 공무원이잖아요. 예, 예. 자, 그런데 명예를 회복할 일, 권력을 다시 회복할 일 이게 뭐가 있길래 이걸 목적으로 가냔 이게 사실은 말이죠? 이제 속내거든요. 그 본인이 그걸 밖으로 드러내기는 참 안 쉬운 문제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검사나 경찰관, 뭐 판사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권력 기관이잖아요. 예. 권력 기관 종사자들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일반인들이 바라볼 때
권력 행사를 계속 해왔잖아요. 그 직업에 종사하는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일상이 되는 거죠. 뭐 수사기관에서는 고소나 고발 수사를 이유로 소환하거나 체포하거나 압수수색하거나 심지어 구속까지 하잖아요. 사람의 자유나 인권을 제약하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었던 것인데 퇴직 후에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예. 변호사가 되면 을이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것을 그 고검장 출신의 한 중견 법조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권력기관 출신들은 권력 행사가 익숙한 사람들이다. 퇴직 후에 권력에서 멀어지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국회의원 출마로 해서 권력을 쥐는 거 아니겠냐. 그러다 보니까 국회로 눈길을 자주 돌리게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보다 좀 더 노령화가 뭐 상당히 진행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게 된 상황도 뭐 좀 연관이 있지 특히나 않을까. 제가 법조를 출입할 때는 네네. 이게 90년대 말 2000년대 초 이러니까 이때는 주로 국회에 진출하려는 검사 출신들이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 그러니까 그 네. 승진 욕구가 충족이 안 됐으니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점점 가다 보니까 거진 검사장 출신들인 것 같아요. 절반까지는 안 되는데 한 예. 40%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예.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떠밀려서 출마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떠밀려서 국회의원을 떠밀려서 출마합니까? 그 지금 경찰 출신 내에서 그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좌천됐던 류삼영 총경들이 총경. 있죠. 네. 예, 예. 그게 이제 유삼영 전 총경, 이지현 전 총경의 경우거든요. 유 전 총경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하니까 서장이던 사람을 경정 자리로 좌천을 시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결국 퇴직을 하게 되고 퇴직하면서 민주당이 뭐 영입 인사로 들어가면서 출마를 하게 되고 본인은 수도권 출마하겠다고 나섰잖아요. 이전 전 총경도 지금 서울 마포갑에 민주당 후보로 전략 공천이 됐는데 그 경찰서 내 지구대장 출신 중에는 처음으로 경정에서 총경을 달았어요. 뭐 총경도 빨리 단 셈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승진한 이후에 경찰 총경회의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경정이 가야 할 자리로 자천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결국 출마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지금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도 21대 출마를 했는데 그때 이런 거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창원지검장이었는데 당시에 정윤회 문건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해서 고검 차장으로 자천됐다가 다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천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본인은 명예회복을 위해서 출마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처음부터 정치의 뜻을 뒀다기보다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떠밀려 나가서 출마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이게 단순히 나의 어떤 명예 회복뿐만이 아닌 그 건- 조직의 네, 문제도 조직의 있는 문제. 것이고 그런 게 결국 겹치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근데 뭐 수많은 얘기를 하지만은 개인의 권력 욕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고 예. 명예에 대한 그러니까 그 이제 국회 뭐 검사장으로 잘 나가다가 퇴직하고 보니까 과거에 비하면은 전관료로서 벌 수 있는 수익이 수익도 적어지고 줄고 역할도 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런 권력 지향형이거나 그런 경우도 적지 않지만은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들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다. 뭐 보시는 분들 모두 그렇게 느끼실 건데요. 그냥 네. 바람직하지 않다의 수준을 넘어서 이게 폐단이 될 수 있는 요인들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짚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쨌건 뭐 검사 출신이건 경찰관 출신이건 뭐 국회로 나가겠다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이니까 네네. 그걸 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 아니겠습니까? 그걸 탓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권력기관 출신 인사들이 퇴직 후에 곧바로 정치 일선에 나서는 데 대해서 우리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검찰 출신의 정치권 진출은 자신의 출세와 권력 추구를 위해 검찰을 도구와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앞으로 판검사 퇴직자는 최소 5년 이상 선출직 비선거권을 박탈하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어요. 5년이요. 예. 김 변호사는 정치권으로 직행한 윤석열 한동훈의 사례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중대한 오점을 남겼다면서 이성윤, 신성식 등 문재인 정권의 검사들, 현직으로 있으면서 출마 또는 정치권에 기웃거린 검사들도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진단을 했고요. 권력기관장 출신 한 인사에게 들은 얘기인데 검찰이나 경찰 등 권력기관 출신이 곧바로 정치권으로 진출하는 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 퇴직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서 출마를 결정했다면은 그거는
나가서 결정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현직에 있으면서 출마를 했다면은 법 집행이 공정했다고 믿을 수 있겠냐? 그렇죠. 이 관계자는 현직 시절부터 정치 입문을 노렸다면은 가령 지역기관장의 경우에 지역구 사람들 챙겨야 되죠. 인사에서 불공정했을 것이고 지역 민원도 자신이 출마하려는 지역을 중심으로 챙겼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편향성을 띠지 않았겠냐? 그렇죠. 그런 의심을 받게 되는데 결국 그게 권력기관들이 국민의 불신을 받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 맞습니다. 이런 진단을 하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리 진실하다고 외쳐도요. 예. 그 사법이라는 것은 외관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주 중요하죠. 예. 그 부분을 해치게 되기 때문에 정말 큰 문제 아닌가. 오늘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봤습니다. 여기까지 권영철 대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운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컷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